고전 소설, 고전 산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춘에 마찬가지로 국수전이라는 게 내가 국수전 보고 싶어서 패관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패가 들어가면 안에 약간 있는 놈들이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이잖아 거기. 관사 생각하라고 그랬죠. 관 나오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야. 이 대표 작품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판소리의 개념 보겠습니다. 마치 흥부가 놀부한테 기가 막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더럽다 서러워 이런 거 판소리 얼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춘향과 이몽룡 춘향가 있고요. 주인공 이름이에요. 고전 산문. 전기의 등장입니다. 자, 전기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 야, 내가 원래 이거 담을 생각이 없었어. 이런 거 다 보면 너희들이 내 책을 안 살 거 아니니? 진짜 얼마나 힘들게 쓴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개양상입니다. 먼저 소설 문학이 융성했다. 그리고 토끼전과 장기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다 기억해야 되죠. 대표적인 내용이다. 대표적인 그 특징을 가진 작품들이거든요. 안녕 얘들아, 상영해주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전 소설, 고전 산문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고전 산문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순서대로 배울지 내가 잠깐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해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가장 먼저 배우게 될 거는 설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설화. 그리고 설화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가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고전 소설. 진짜 고전 소설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패관 문학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고전 수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이제 판소리와 민속극까지만 배우면 여러분들 고전 소설은 끝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걸로 끝내면 안 되죠. 이제 시대 순으로, 대신 시대 순으로 정리할 때에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상고시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설화, 가전, 고전소설, 패관문학, 고전수필, 판소리, 민속극을 통칭해서 우리는 고전산문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설화에 대해서 우리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설화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여기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한 민족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온 이야기예요. 구전. 그래서 구전에 적합한 단순하고 간편한 형식을 가진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고요. 그래서 설화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쪼개집니다. 먼저 첫 번째, 일상적인 경험과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 신적인 존재의 위험을 다루거나 어떠한 현상의 근원을 다 설명하는 설화가 있고요. 일상적인 경험과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 신적인 존재의 위험을 다루거나 어떠한 현상의 근원을 설명하는 산화가 있고요. 산화래. 신화가 있고요. 신화, 미스, 신화. 그래서 단군 신화, 주몽 신화, 석탈의 신화, 다커커스 신화, 김소룡 신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사건과 행위의 주체가 되며 그 내용과 관련된 개별적 증거물을 동반하여 구체성을 갖는 이야기. 뭘까요? 구체성을 갖는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말. 그래서 전설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신화의 신선성과 위험성, 전설의 신빙성과 역사성 등이 배제되고 흥미 위주로 꾸며진 이야기. 그냥 흥미 위주로 꾸며졌다 해가지고 그냥 담소 나눈다 하는 것처럼 민담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설화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비문학이며 한 민족의 생활 감정과 풍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전기적이고 굉장히 우화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야기의 성격을 굉장히 상상적이고 공상적이고 서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설화는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다. 알면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대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길게 안 해줍니다. 두 번째는 가전문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가전이 알다시피 가전제품 이런 건 아니겠죠? 가전이라고 하면요. 역사적 인물을 의인화해서 그 가계의 생애 또는 개인적 성품 또는 공과를 기록하는 전기 형식의 글이에요. 전기 형식의 글인데 가계를 기록한다. 생애, 개인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가계를 기록해서 가계전기, 가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한자가 전혀 다르죠. 가전제품과. 가전의 특징은요. 먼저 첫 번째, 개세 증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경계하고 징벌한다라는 목적으로 비판의식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구체적 사물과 경험은 중시하는데 그것들을 철저한 이념적 해석으로 걸러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화의 소설, 설화와 소설, 설화 기억나시죠? 설화와 소설의 교량. 이제 다음에 고전 소설 배울 거잖아. 그 사이의 교량이라고 하면 과도기적이에요. 과도기적. 그래서 창의성이 가미된 허구던 작품이라는 점에서 소설 문학에 한 단계 더 접근했다. 다만 과도기라는 건 뭐예요? 사실을 바탕으로 하니까. 원래 소설은요, 완전 픽션, 완전 허구여도 되죠. 근데 이때까지는 아니었다 이거죠. 전기 형식으로 가계와 생애, 개인적 성품, 공과 이런 거 기록이 목적이었다는 거잖아. 기록의 목적이라는 거는 문학사적 작품인 건 아닌 거예요. 문학을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은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과도기적 형태다라고 보면 되고, 대표적인 작품은 먼저 임춘의 공방전이 있습니다. 얘는 돈을 의인화하여 돈의 내력과 그 흥망성쇠를 통해 재물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임춘의 마찬가지로 국수전이라는, 아이고 미안, 내가 국수가 먹고 싶어서 국순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얘는 술을 의인화하여 방탕한 군주를 풍자하고 술로 인한 패가 망신을 경계해라 라는 말을 하는 교훈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규보 같은 경우에는 술을 의인화, 똑같이 술을 의인화해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군자의 올바른 처신을 제시했다 해가지고 국선생전이라는 작품을 썼고요. 그다음 마지막도 이규보인데, 이는 거북을 의인화하여 안분지족의 처세와 신중한 언행을 강조했다 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뭐라고 불러준다? 청강사자현부정이라고 불러줍니다. 청강사자현부정. 오케이? 이 정도 작품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전소설. 이제 가전이 과도기였다면 고전소설이 완성품이죠. 그래서 고전소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설화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생겨난 산문문학의 한 종류로 가보개혁 이전까지 창작된 옛 소설입니다. 그래서 고전소설은요, 일단은 주인공의 일상을 시간 순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그래서 고귀한 혈투, 이거 내가 배웠었던 거 기억나세요? 고3 때 배워요. 고3 때 요약한 거에 설명합니다. 주로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 악은 벌 받고 선은 잘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인과응보, 만약에 저 새끼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나도 저 새끼한테 복수를, 이게 인과응보가 주류를 이루며 대체로 해피엔딩입니다. 당연히 해피엔딩이죠. 사실 우리나라 현대소설은 비극적인 결말도 많죠. 하지만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인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은 주로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일상적, 그냥 일상에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인물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주로 주인공은 선, 그리고 주변 인물은 악 해가지고 둘이 싸움, 파이트하는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중국 배경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같은 경우에는 유불선 사상, 유교와 불교 이런 사상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의 종류 작게 써있죠. 이건 너희들이 읽으시면 돼요. 한문소설, 군담소설, 판소리개 소설, 그리고 마지막 가정형 소설 이런 것 등이 있다. 내가 원래 이거 담을 생각이 없었어. 이런 걸 담으면 너희들이 내 책을 안 살 거 아니니? 이게 다 진짜 얼마나 힘들게 쓴 건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문소설, 군담 영웅소설, 판소리개 소설, 가정소설이 있다. 이 정도 내용 읽어보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폐관문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폐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폐가 들어가면 안에 약간 있는 놈들이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이잖아, 더욱이. 관사 생각하라 그랬죠. 관 나오면. 그래서 고려시대의 한문학이 발달하면서 문인들이 한간에 구전되는 이야기를 한문으로 기록한 거를 우리는 이게 폐관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는 문헌설화보다는 더 진보한 겁니다. 폐관문학 같은 경우에는 향간에 떠들던 이야기 플러스 견해 가미돼가지고 수필 느낌이 나요. 약간 나중에 수필 배운다 그랬죠. 고전 수필. 그리고 소설의 발생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서 설화, 전기, 야담, 시화, 견문, 기행, 일기, 신변잡기 등으로 폭이 굉장히 넓어졌고요. 대표적인 작품은요. 파한집과 백운소설이 있습니다. 파한집과
백운소설 이 정도 작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전 수필. 이제 수필 배워야 돼. 이것도 과독이었어. 폐간문학에서 수필 얘기했죠. 이제 고전 수필, 대놓고 수필일 거예요. 얘는 수필이니까 생각이나 느낌을 형식에 구애 안 받고 자유롭게 쓴 글을 말을 하겠죠. 현대 수필도 마찬가지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문학이 산문화되면서 일기, 서간, 기행, 야담, 전기 등의 형식으로 창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로 크게 발전해요. Why?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파견되는 사절단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났니? 임금이 궁금하니까 너 일본 가봐라. 너 중국 가봐라. 우리가 이렇게 얻어 터질 만큼 못났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가니까. 그래서 발전하게 되었고요. 민간과 궁중에서 함께 창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문으로 쓰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순 한글로도 쓰였고요. 제제의 폭, 그러니까 소재의 폭도 넓어져서요. 설화, 전기, 야담, 기행, 일기, 아우 지겨워. 얘네들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궁정수필 같은 경우에는 내간체 문장의 전형으로서 우아하고 섬세한 필치가 두드러지는 수필입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은요, 먼저 한문으로 쓰인 수필이 있고 우리말로 쓰인 수필이 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대표 작품은요,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개만 정리해주면요, 첫 번째 주홍설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자 미상의 규중치루쟁론기. 규중치루쟁론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씨 부인이라고 불리는 분의 조친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시면 손과 뱃사람의 대화를 통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제시, 또는 서로 자신의 공이 더 크다고 다투는 바늘, 자, 가위, 인두, 다리, 미, 실, 다리미, 실, 골무를 의인화한 작품, 또는 제문 형식을 빌려 애용하던 바늘을 부러뜨린 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수필들이 많았습니다. 이 작품들, 그냥 대표적인 작품들이니까 한번 그냥 보세요. 내가 이 작품들 몇 개 안 쓰잖아. 솔직히 이거 외에도 더 있거든요. 근데 왜 안 쓰냐면, 중요한 것만 써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중요한 것만 써주다 보니까 이렇게 주요 작품들만 남는 거예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 대표 작품은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말 적잖아. 좀 기억합시다. 예. 기억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판소리의 개념 보겠습니다. 판소리는요, 이야기를,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쵸? 마치 흥부가 놀부한테 기가 막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서럽다 서러워 이런 거 판소리. 그래서 이거는 문학, 음악, 연극적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된 종합 예술 양식이죠. 얼쑤 이런 것들. 그래서 판소리는 주로 평민들의 현실적인 생활을 그리고 있고요. 창사의 내용에 굉장히 극적인 요소가 많고 민속적이며 그 주제는 희곡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풍자와 해곡 등 굉장히 골개미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표 작품은 무엇이 있느냐? 흥부와 놀부, 흥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벽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춘향과 이몽룡, 춘향가 있고요.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죠? 고전 산문은. 그 다음에 심청의 부모, 심청가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민속극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를 끝내보겠습니다. 민속극이라는 거는 판소리와 조금 달라요. 얘는 가장한 배우와 대화의 몸짓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전승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속극 같은 경우에는 평민들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언어와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고요. 굉장히 대사가 해학적입니다. 특히 양반 승려를 풍자하는 모습도 표현들이 많고요. 등장인물은 악공이나 관객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굽이 전승되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사가 다르게 구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극의 종류는요, 가면극, 그리고 인형극이 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대표 작품 정리하면요, 이 정도 있습니다. 가면극에는 봉산탈춤, 강연탈춤, 양주 별산들 노래가 있고요. 인형극에는 꼭두각시 노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고전소설의 시대 설명하겠습니다. 시대는 상고시대부터 고전운문과 마찬가지로 시대 수는 똑같아요.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고시대에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기억나요? 고전운문에서 배웠어요. 통일신라까지라 그랬죠. 산문 원시시대. 그 중에서도 원시인 알죠?
원시 시대로 보는 겁니다. 이때에는 신화 기억나시요? 신화가 배웠잖아. 맨 앞에서 배웠잖아, 얘들아. 신화 기억 안 나요? 설화 안에서 신화, 전설, 민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신화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신화는요, 자연현상의 기원에 대한 관심으로 천지창조나 생명의 유래에 대한 신화가 형성된 것이고요. 추상적 사고의 발달로 보편적인 체험을 토대로 한 신화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나 모든 생명체의 유래를 노래하는 신화가 창작되어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시기에 불렸던 노래의 제목, 내용, 구조는요, 굉장히 건국신화의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예시가 딱 이런 것들이에요. 뭡니까? 온달신화나. 근데 온달설화라고 불러주고요. 미안. 창세설화가 있고요. 창세기 들어보셨죠? 창세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인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어려운데? 선도산성, 딱 가렸네. 선도산성 모신화가 있습니다. 선도산성 모설화, 거인 이야기, 창세신화 이런 내용들, 이런 특징을 가진 작품들이 많이 신화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대 국가의 문학에서 이제는 건국신화입니다. 얘네들은 창세, 거인, 선도산성 다 그냥 옛날 이야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내용이고요. 얘는 건국신화, 이제 건국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비범하다라는 것을 비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는 건국신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신화를 통해서 국가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고요. 정복과 지배의 과정을 정당화하며 자기 집단이 더 뛰어나다. 인간들하고는 나는 달라. 이런 우월성을 과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고조선부터 봤을 때 뭐가 있습니까? 단군신화 있죠. 단군신화. 그리고 고구려는 뭐 있습니까? 주몽. 활수어는 주몽.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씨니까 박헛것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탈에도 있죠. 그 다음에 김알지도 있고요. 그 다음은 가락국. 누구 있어요? 가락국. 김수로 있습니다. 김수로 왕 신화가 있죠. 각각의 이런 내용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뭐예요? 국가 통치 기반 공고히. 다 옛날부터 머리통은 있다니까. 자기 집단의 지배를 정당화.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니까 됐다 이거잖아. 아래서 나와갖고 색다른 탄생, 기이한 탄생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집단의 우월성 과시 맞죠? 모든 내용의 줄거리가 뻔해요. 네. 다음은 이제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에는 전설과 민담, 전설 민담이 설화에서 나왔던 신화 다음에 나왔던 내용들이잖아. 얘네들은 고승들의 일화를 통해 불교의 이치를 전달하고자도 하고 남녀의 관계가 다양한 설화로 전송되면서 서사문학이 활기를 띠게 되던 시기로서 고대 설화는 폐관문학, 들어봤죠? 폐관문학, 수필 배우기 전에 배웠어요. 그리고 일련의 삼국유사에 수록되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시는 고백신 하나씩만 볼게요. 먼저 고구려에서는요, 온달신화가 있고요. 백제에서는 도미설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지기설화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고백신, 그냥 이 정도.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은 전기의 등장입니다. 자, 전기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기이한 거예요. 기이한 거. 그래서 귀신과 인연을 맺던가 또는 용궁을 배경으로 다 비현실이죠. 그래서 기괴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다루는 걸 말을 해요. 삼국시대에 이뤄서 기이한 체험을 겪었던 적은 거를 전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한문학도 같이 발달해요. 한문학이 뭐라고? 한문문학. 그러다 보니까 한문학은 상류층이라 그랬죠. 한자니까 우리 서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삼국이 정립되면서 중국과의 문물 교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 중국으로 유학생을 파견하면서 더욱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문을 활용해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크게 이렇게 세 개의 한문 문학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화왕계, 격황소서, 그리고 왕호, 천축, 국전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작품 제목을 안 알려줘도 되죠. 그쵸? 하지만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너희들이 작품을 뭔가 안 읽었어도, 솔직히 너희들 솔직히 책 잘 안 읽잖아요. 안 읽었어도 이 정도, 그냥 수능 공부를 하면서, 수험생으로서 이런 내용의 대략적인 그냥 주제라도, 제목이라도, 내용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들어라도 봤어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들어봤어요 라고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이제 고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려시대는요, 과거제도 시행하고 교육기관 국자감 설립됐던 시기로서 한문학 융성했는데 국문학은 위축되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배층 위주였던 거지. 그리고 일반 백성은 구비문학을 많이 활용했고요. 문벌 귀족들이 주도하던 문학계를 무신정변 이후에 신진사대부가 주도하면서 문학 담당 축이 문벌 기준에서 신진사대부로 바뀌게 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들은 좀 더 무식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전과 같은 좀 더 새로운 문학 갈래를 탄생시키기 시작해요.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규정이 없는 이런 작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화적 정통을 계승하기 시작해요. 고려 건국 직후 태조왕건은 고대를 건국했고 신화의 전통을 계승하여 6대 조경부터 아버지 용건까지를 신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건국 신화 만들고요. 신화의 전통을 잇는 영웅 관련 설화도 나타나요. 이때는 균여와 감강찬 설화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설화들은 문헌에 기록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개만 보면요. 첫 번째는 수이전 있고, 두 번째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대표적이죠. 삼국사기. 그리고 세 번째, 일련의 삼국유사.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문학에 엄청 큰 영향을 미쳤죠. 많은 기록을 남겨놨으니까 이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이런 작품집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화적 전통, 그냥 전해져 내려오고 정확한 기록이 없었던 것들을 다 작품집으로 묶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문학의 발전 보겠습니다. 우리 가전이 발전했다 그랬잖아. 누구에 의해서? 문벌귀족 너너.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가전이라는 전문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먼저 인물전도 있고 가전도 있는데 가전은 가짜 인물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마치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 성품 공과를 기록한 글입니다. 기억나시죠? 설화 다음에 배웠던 게 가전이잖아. 기억나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창의성이 가미된 허구적 작품이라는 점에서 설화와 소설에 있는 교량 역할, 허구기도 한데 그래도 뭔가 있을 법한 일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물전과 가전으로 두 개를 나눠서 대표적인 작품집을 몇 개만 써줄 건데, 먼저 인물전에는 무엇이 있느냐? 인물전에는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다 배열부전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결부조시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전 중에서는 공방전과 국순전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술의인한 거 하나 더 있었잖아. 국 나왔는데 국선생전. 그리고 거북을 의인화했던 청강사자현부전 다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방금 배웠잖아. 반복한다 그랬죠. 사자현부전. 그리고 이첨의 저생전. 그리고 이곡의 죽부인전. 마지막 석칙 영암의 정시자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징 이 정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정지하고 읽어보세요. 오케이? 좋아, 넘어갈게. 다음은 폐관문학입니다. 폐관문학은 어디 다음이에요? 전문학 다음으로 배우죠. 폐관이 뭐의 과도기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죠? 소설의 과도기. 그래서 여기서는 소설의 전신이라고 말을 하죠. 고려 후기 시화를 중심으로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한문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과 흥미 요소가 더해져서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거라고 배웠죠. 그래서 예시 작품만 보고 넘어갈게요. 확실하게 배웠었으니까. 백운소설도 아까 말을 했었고, 파한집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보한집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여공패설이라는 작품까지가 있습니다. 됐죠? 네, 이런 특징이 있다. 넘어갈게. 자, 이제 조선전기. 앞에 이 정도는 좀 버려도 돼. 전문학과 폐관문학은 너희들 머릿속에서 지워요. 괜찮아요.
대신 여기부터 다시 좀 집중해. 자,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성리학 중심의 사상이었죠. 그래서 성리학 중심의 유교 문화를 확립한 시기로서 한문학 발달했고 훈민정음도 창제됐어요. 그러면서 구비문학이 한글로, 구비문학이라고 하면 아까 배웠는데 뭐였죠? 서민들이 항유하던 문학이에요. 그게 한글로 정착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폐관문학이 융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서 대표적인 폐관문학들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동인시화. 자, 동인시화. 서거정의 동인시화와 마찬가지로 서거정의 태평 한화 골계전. 그 다음에 성현의 용제총화. 그리고 어수권의 폐관잡기. 그리고 흥만종의 순오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각각의 특징 읽어만 보시고 되고요. 다음은 이제 가전 몽유력의 전승. 얘네들이 전승이 되죠. 얘네들이 이제 발달 후에 과도기적 형태라 그랬으니까 전승이 된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전승되냐? 고려 말 발생했던 전통을 이어받아서 허구성이 대표적인 가전의 예시죠. 그죠? 그게 가미된 의인화 소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시에 몽유록이라고 하면 꿈에서 꾼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꿈속에 이른 허구인데 그 일은 약간 현실, 역사적 현실을 얘기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로 몽유록은 현실에서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거를 꿈을 핑계로 약간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이런 꿈을 꿨다.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예를 들면 사람 욕을 뒤지게 해. 그러고 나서 일어났더니 다 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허무하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은 무엇이 있냐면 표절군전과 소성지가 있습니다. 표절군전과 소성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심의와 임제 각각의 대관 제목유록과 꿈이니까 록이 들어갔죠. 몽유록이 들어갔죠. 몽유록. 그 다음에 또 원생 몽유록도 있습니다. 적꿈. 얘는 가전.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한문소설의 발생. 한문학 좀 더 넘어가서 한문소설의 발생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서 담아놨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문학이 발생한 거를 좀 더 설명해주고 싶은데 한문소설이 발생한 걸 알려줘야지 한문학의 발달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문소설의 발생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문소설은요, 기존의 설화 과정을 바탕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대의 설화적인 단순성은 지향하고 허구성을 이제 갖추어서 내용을 발전시켰고요. 전기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그리고 구성이 굉장히 평면적인 가능성이 많고요. 사건 전개의 필연성도 적고 국문화되면서 사주의 가사체가 많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고전소설답게 권선징악의 내용이 많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3개. 얘네들은 다 권선징악이고 해피엔딩이고요. 인데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금오신화,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수의 설공창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제의 화사 있습니다. 화사 기억나시죠? 다 들었던 거예요. 내가 아까 써줬던 거. 각각의 특징 한번 더 보시고요. 다음은 한문학의 발달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문학의 발달 같은 경우에는 살인문학, 여기부터 봐야겠지. 훈구와 살인의 대립 기억나시죠? 그리고 방외인 문학이 있습니다. 먼저 훈구파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과 문학을 다 소중히 여겼던 시예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살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훈구 세력이 자꾸 중앙정계를 진출해서 차지하고 있을 때 살인은 계속 피해만 보고 지방에서 쫓겨 살던 애잖아. 그러다 보니까 흥취를 중시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방외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멀리했던, 살인과 훈구는 다 출세하는 게 목표인데, 양반 중에서 출세가 목표인데, 방외인이라 그러면 세상을 멀리했던 선비. 양반은 양반인데 그렇게 출세 욕심이 없는 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문학, 그런 선비들이 주도한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세랑은 거리가 멀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조선 후기입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죠? 고전 산문답게.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요, 임진왜란 이후부터 갑오개혁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우리나라가 조선이 혼란했던 시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분 질서도 동요하고
평민들이 좀 더 의식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평민 계층이 문학 창작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기존의 양반들만 향유하고 우리는 좀 구빈 문학으로서 제한된 문학을 향유하고 있었잖아, 서민들이. 근데 그 문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가 이때예요. 오케이? 그래서 서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이런 문학도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판소리와 극문학이어요. 판소리, 극문학 마지막에 배웠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배운 이유도 마지막에 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전개양상입니다. 먼저 소설문학이 융성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문학은요, 갈래를 일단 볼게요. 자, 심청전과 흥부전은 뭐냐면 설화소설입니다. 설화소설. 그리고 토끼전과 장기전.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다 기억해야 돼, 제발. 대표적인 내용이야. 대표적인 그 특징을 가진 작품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토끼전과 장기전 같은 경우에는 우화소설. 제발 이거 좀 외워. 그 다음에 사시남리와 장화홍련전이라고 하는 작품은 가정형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전과 전우치전 어떤 느낌 듭니까? 사회 부조리 비판하니까 사회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박시전과 임경업전. 뭐예요? 박시전 알면 알 텐데. 나름 1호 개정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다뤄요. 박시전 뭡니까? 군담소설이죠. 군담소설. 그 다음에 구운몽과 운영전 같은 경우에는 뭐죠? 염정소설. 군담이라고 하면 영웅소설이에요. 염정소설. 그리고 마지막 배비장전과 이충푼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 두 개는 뭐예요? 현실에 대해서 비판, 풍자했고 부조리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풍자소설이라고 우리는 불러주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작품의 특징, 당연히 내용, 줄거리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고전 산문은 이게 끝이에요. 고전 소설은 이게 끝이라고. 알겠지?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필, 고전 수필의 발달 보는 겁니다. 주로 궁정수필, 일기, 기행, 서간, 제문 및 기타 평론 이런 것들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 작품들 특징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바늘자, 가위, 인두, 다리미실, 골물을 의인하였다 뭐 이런 작품들 다 한 번 더 반복이기도 하고요. 정리이기도 하니까 이 정리된 부분은 조금 캡처를 해서 봐도 좋고요. 지금 정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제 현대소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봤어요. 여기까지 내가 읽어주진 않았지만 너희들이 다 읽었다고 전제하에 잘 읽으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현대소설에서 마지막이죠. 현대소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은 지금보다 더 짧고요. 앞에보단 더 짧고요. 맨 앞보단 더 짧습니다. 좋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바이바이.